토론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난 8월 달에 영광 지역에서 지역 현안 간담회 진행했을 때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빛 119기 수명 연장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만남을 계기로 오늘 토론회를 사실 마련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방금 전에 토론하실 분들 말씀하셨듯이 각계 전문가들 모시고 노후 햇발전소 수명 연장 제도의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채용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 의견을 전달을 하실 토론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는 지역 안에서의 목소리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 공동 주최를 사실 해주신 서항진 저희 당의 조경신당 정책위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이제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님 그리고 한명석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제도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 또한 아마 토론을 들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회로서의 우리 장을 잘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다양한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본인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김영희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님 모시고 한빛 119기 수명 연장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좀 열심히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27개 정도 되고요. 오늘 주제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제도의 수명 연장의 제도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이지만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각 원전마다 그 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너무나 엉터리고 불법적인 문제가 많다는 걸 오늘 지적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후 원전이 수명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운영 변경 허가라는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고 해서 원전의 그 설계라든지 기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고요. 그 문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고 많으면 수만 페이지도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대한 원전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고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전이 운전 중에 평소 운영 중에 또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에 또 나라 전체에 어떤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빛 1호기는 85년도에 운영 허가가 났고 한빛 2호기는 87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40년이었고 25년과 26년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데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히 영광 원전 쪽에 안전 관련 이슈가 진짜 많거든요, 현재. 근데 이 원자력 안전법의 103조에 보면은 원전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 시에 한수원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먼저 이제 지자체에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범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범위는 나라에서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적어도 이 지역은 틀림없이 방사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정한 구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입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범위가 반드시 100% 피해를 본다기보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법률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이고, 대체로 원전에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바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이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내가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주민 의견 진술권입니다. 한빛 원전의 경우에는 6개 지자체가 속해 있고요. 영광, 한평, 장성, 무안, 고창, 부안입니다. 그래서 이 6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6개 지역에 공람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자체와 한수원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특히 원전의 사고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생명, 건강, 재산 등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방제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주민 보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해진 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지금 86년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안경 30km 이내 지역에는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0km 이내에 모든 자산이 버려졌다는 것도 또 의미합니다.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토지나 부동산이나 공장시설 모든 것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 출입 금지 지역을 점점 좁혀왔지만 20km 또는 30km 이런 식으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담겨서, 정확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 환경영향이라는 건 결국 평소 가동 중에도 사고가 없어도 평상시에 원전에서는 액체 형태로 또 기체 형태로 날마다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날마다 나오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저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났을 때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 지자체에서 특히 영광, 부안, 한평, 고창에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이 초안이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길어지니까 한수원이 오히려 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원래는 한수원이 법률에 의해서 보완 요청에 따라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을 거기에 맞게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보완을 요구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겁박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서울에 사시거나 또는 제주도에 살아도 우리나라 원전 사고가 나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도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가 났을 때 나는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정보를 받아본 분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또는 한수원은 그 정보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고가 안 난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등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1, 2, 3은 고장이라고 하고, 사고 등급은 4, 5, 6, 7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7등급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분류 기준은 일단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유출되는지를 가지고 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뒤에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아실 수 있는데, 7등급 사고가 되려면 10에 16승 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원전 외부로 누출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
여기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일랜드 원전 사고라고 말을 잘못했던 스리마일 아일랜드, 스리마일 섬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사고입니다. 이것도 방사성 물질의 방출량을 가지고 기준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공람이 되었던 영광 한빛 125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 중대사고가 평가가 되었느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7등급 사고가 반영이 반드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도 특히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영광원전에서 나면은 한평이나 고창에 사는 나는 어떻게 되냐, 서울에 사는 나는 어떻게 되냐,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도 너무나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가장 전제가 되는 중대사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원전의 안전을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대한민국 원전에서는 그런 7등급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7등급 사고가 났을 때의 영향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 초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7등급 사고가 났을 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이 빠져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옆에 써놓은 이거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한빛 1호기에 있는 1호기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 옮겨놓은 거고요. 여기 초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고 전기간 동안에 제한구역 경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설량이 250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제한구역 경계라는 건 원전에서 뭐 700이나 900m 정도의 거리인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리가 250mS를 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의미는 뭐냐면 중대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 유형 중에 설계 기준 사고라고 해서 원전 지을 때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기준을 강화할수록 비용이 건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일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사고 관리를 통해서 250mS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 숫자를 잘 유념을 하시고요. 이 말의 의미는 어쨌든 중대사고 피폭 설량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표를 보시면 이 나와 있는 숫자들이 뭐냐면 한빛 125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제한구역 경계에서 피폭 설량은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숫자를 보시면 20.1, 52.9, 제일 높은 게 52.9예요. 그러니까 한빛 126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이 받는 피폭 설량은 20이나 52나 39밖에 안 된다. 이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가 과연 맞을까? 이 이상의 피폭은 없는 것일까? 이거를 주민들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이 이상한 사고가 안 난다는 식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안에서 제목은 중대사고 설량평가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중대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피폭 설량은 모두 250mS 이하이다 라고 해서 중대사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 7등급에 대한 사고 영향이 빠져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대사고가 나면 그러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원전 주변에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피폭 설량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원자력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계에 계신 분들이 쓴 국내 논문이나 외국 논문의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한빛 1호기나 2호기보다 용량이 훨씬 적은 여기는 1000이고 993이잖아요. 근데 서리 원전은 835MW예요. 더 적죠.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피폭 설량 평가를 했을 때 숫자가 보시면 무려 81,800mS이거나 가장 많은 거는 145,000mS예요. 아까 앞에 슬라이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한빛 원전은 20, 52 이 정도밖에 숫자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한빛 125기보다 설비가 적은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났을 때 피폭 설량이라는 거는 81,800에서 145,000까지도 피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과를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시뮬레이션 해서 발표를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원전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냈는데 신고리 3호기 중대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제한구역 경계에서 무려 4.5 곱하기 10의 17승 베크랄이에요. 그러면 아까 한빛 원전은 그 20, 30이었잖아요. 그죠? 20, 30이었는데 여기는 20이면 뭐예요? 10의 1승이죠. 그죠? 100이면 10의 2승이죠. 1000이면 10의 3승이에요. 근데 이 서리 원전은 무려 10의 4.5 곱하기 10의 17승. 이 보시면 신고리 3호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중대사고 방사성 피폭 선량 숫자가 4.5 곱하기 10의 17승 베크랄의 숫자는 아까 제가 7등급 사고 기준이 10의 16승 베크랄이라고 했잖아요. 7등급 중대사고 기준에서 무려 10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고 4.5를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45배나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이 사실은 피폭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피폭이 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반대하고 원전 짓지 마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위험한 내용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대사고 발생 시 한빛 원전의 손해비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100% 모회사인 한전에서 이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빛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무려 907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많은데 원래는 중대사고 유형별로 중대사고가 한 가지 유형이가 아니고요. 원전사고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경로에 따라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나올지를 다 분석해야 되는데 중대사고 이전까지 사고 유형 8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뭐 크립톤이 얼마나 나오고 제논이 얼마나 나오고 요드가 얼마나 나오고 어떤 종류의 동류원소가 나오는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7등급 사고 또 중대사고에 대해서만 방사선 원한가 얼마나 나올지를 전혀 분석을 안 해놨는데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돼요. 제가 월성 1호기 소송을 해서 승소했었는데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했을 때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캐나다 규정인 그 R7890이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무효라는 취소돼야 된다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빛 1, 2호기도 수명 연장을 할 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 그리고 국외에 그러니까 한국 내뿐만 아니고 외국의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원자력 안전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데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최신 기술 기준으로서는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 뉴렉 155라는 말은 어렵지만 미국 규정인데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는 건 시행령, 시행규칙은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운영허가 이후에 변화된 부지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최신 기술 기준은 바로 뉴렉 1호라고 할 수 있는데 뉴렉 1호를 만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고로 7등급 사고를 적용해야 됩니다. 7등급 사고는 10의 16승 베크랄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원전 외부로 유출하는 사고를 가정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7등급 중대 사고에 따른 그러니까 아까 그 밑에 등급까지만 그 밑에 등급도 아니고 중대 사고 아닌 것까지만 평가를 해놨는데 현재 초안은 7등급 중대 사고에 따른 방사선 원앙의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침적하는지까지 그러니까 침적이라고 하는 거는 지형이나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 어디로 이동했다가 비나 눈이 내렸을 때는 특히 해안가에 더 떨어져 여기 주민들이 더 위험해요. 이것까지 분석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망이나 암 발병과 같은 건강 피해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오염 제거나
원상복구 등을 위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까지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초안에 이게 다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사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 대안을 적용해서 이 설계 대안까지도 그리고 저감 방안까지도 원래는 초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석 결과에 의해서 효과적인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 빠져 있고요. 저는 소송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너무 엉터리라서.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바로 밑에 있는 그 산하기관인 규제기관, 우리나라 최고의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스스로 그렇게 자부를 하잖아요. 그 킨스에서도 이 뉴렉 155를 기준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사 심사 지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뭔가를 이제 여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 과장님인지 뭐 아까 제가 직하면 못 외워서 죄송한데 나와 계시지만 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놓고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킨스도 할 때 법률도 보지만 자기들 내부에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매뉴얼인데 심사 지침에 스스로 뉴렉 1호 내용을 기초로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켜야 될 규정으로 본인들도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뉴렉 1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평가를 했다. 이러니 우리가 엉터리라는 소리를 안 하게 생겼냐. 다수기 영향평가를 또 하지 않았는데요. 한빛 원전을 구글 어스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 여기 보시면 원전 처음에 85년, 86년 들어올 때는 1호기, 2호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2, 3, 4, 5, 6기 더 들어왔어. 그러면 원전이 2개 있는 것과 6개가 있는 건 너무나 큰 변화, 부지 특성의 변화예요. 그럼 다수호기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특히 세계적으로 인구도 밀집해 있는 데다가 원전까지도 밀집해 있어서 더 큰 문제인데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의 울진과 고리 원전 그리고 한빛 원전은 8위예요. 열성은 10위이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위를 때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전이 이렇게 밀집해 있으면 동시에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후쿠시마 사고가 이미 보여줬지만 일본의 TH 컨설팅이라는 데서 컨설팅을 한 걸 보면 이건 제가 우리 한병섭 박사님한테 자료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전이 5개 원전이 몰려있을 때 2.4개, 47개 원전이 동시에 송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원전에 사고 나면 국내 원전에서 사고 나면 다 6개 이상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이상이 사고가 동시에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서류 원전 위험 데이터도 보시면 이것도 한병섭 박사님 자료인데요. 원전이 1개일 때에 비해서 2개일 때 또는 5개일 때, 우린 5개를 보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원전 6개 이상 다 모여 있으니까. 1개일 때에 있어서 5개일 때 거기 사망률이 7.4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모여있으면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그 위험도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 한빛 1호기 초안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내용은 다 뺀 거예요. 그래놓고 뭐 안전하다고 하면서 너무나 안전하다는 내용밖에 없으니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항의를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초안을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 계신 분이 이거 읽어봐도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수원 관계자도 저도 100%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용어들이 보면은요, 막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 규정을 갖다 놓고는 그 규정에 영어로 된 원문조차도 붙여놓지 않았고, 그리고 주민보호 대책이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 승인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초안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저만의 방법론은 사실이 있다면 문제 정의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내리고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법을 다양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론을 취하는데 그 문제 정의를 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문제 정의를 잘못 내리면 해결법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막 산으로 가거든요. 오늘 이 토론회가 이 발제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 토론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분들 의견을 전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원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청취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한병석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노후액 발전소 수명 연장의 기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병섭입니다. 앞에 김영희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는데 많은 부분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 가지고 거의 1년째 떠들고 있는데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게 이제 한수원 쪽에서 실토하는 내용들이 계속 첨가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빼놓고 그 기본 틀은 계속 가니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전에도 나왔죠. 지금 수명 연장하는 이유가 나이 든 원전이 많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가 이제 가장 먼저 적용했는데 수명 연장을 할 때 미국은 지금 40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우리처럼 10년씩 하는 게 아니고 20년씩 해가 두 번까지 연장받은 그러니까 40년 플러스 40년 해가지고 80년으로 연장된 원전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20년 연장할 때는 한 번 더 아까우니까 쓰자라는 접근이었고 그 다음에 40년 연장할 때는 그래도 절대 명제를 안 나걸었죠. 이 원전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타입이나 SMR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번만 더 쓰자. 이제 우리 20년, 40년 추가 연장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새로운 원전이나 SMR들이 활용화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종의 이제 뭐 브리징 전략으로 선언을 하고 그렇게 수명 연장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접근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리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거는 원자력계 정설이었습니다. 옛날에 설계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쓸 때까지 내 안전이 보장된다. 그 말은 뒤집으면 뭐냐니까 이만큼만 쓰고 죽이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기적 안전성 평가니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요즘은 말이 변색됐죠. 운영허가 기간 연장, 수명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의미상의 차이는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맥을 짚고 가시면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1969년도에 미국의 환경정책법이라는 거에서 기준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자력은 저 기준을 안 따르고 버팅기다가 미국에서요. 그러다가 1979년도에 우리 원자력도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처럼 따라가겠다고 한 게 만들기 05입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해 중대사고가 나버렸죠. TMI 사고가 나버렸는데 저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때까지 원자력은 저 시점까지는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대사고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일반 환경법에서는 환경기준에서는 저런 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중체화대한 사고가 났으면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산업계 같았으면.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폐쇄시키기는 좀 부담이 생기니까 일종의 유예를 준 거죠. 니네들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봐라라고 유예를 줘가지고 그게 만든 게 1999년도에 유렉 1호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 사이에는 미국에서도 중대사고를 넣어가지고 빨리 개선하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랑 똑같이 시민사회단체하고 미국의 원자력계하고 법적 분쟁이 붙어가지고 져버렸어요. 져버린 결과 1999년도에 ESRP 155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게 이제 방사선 중대사고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인데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니까 쌈다라고 돼 있는데 중대사고 완화 설계 대안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안 일어난다고 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걸 설계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못하고 있던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대안을 제시를 해서 중대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유렉 155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한수원에서 뭐 중대사고 대책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계하고 설비하고 대책은 다른 게 설계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불이 나면 이런 데 스프링클러 있죠. 사람이 개입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작동하고 이런 거가 설계라고 본다면 설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소화기 저런 거 사다가
한 개씩 놓던 걸 두 개씩 놓고 복도마다 놓고 하는 거 저런 거는 설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계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그걸 가지고 안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발전소를 새로 짓는 급에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은 적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저러니까 우리는 그때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걸 만들고, 우리랑 일본이 이제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똑똑하니까 열심히 사고 났을 때 생명 바쳐서 하면은 그건 중대사고가 안 나도록 할 수 있다. 일종의 대안이죠. 대책으로 하고 있다가 일본이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중대사고 대책이 완결됐다라고 통과했는데 한 달 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중대사고가 지네들이 하던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한 호기당 2조씩 돈을 투입해가 중대사고 대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는 그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원안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중대사고를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법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거죠. 뭐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거 이거는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수명 연장이란 거는 이미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40년 한 번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수명 연장하려면은 중간에 10년마다 한 번씩 체크가 50년, 60년 이렇게 가겠다는 스위칭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40년이 다 됐을 때는 거기다가 추가로 좀 내서 수명 연장을 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영광원전 같은 경우에 2번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수명 연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수명 연장을 하는데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다가 수명 평가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요 2개만 넣으면은 수명 연장 신청이 돼 버리네요. 지난 20년간 2번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큰일은 거기서 대충 하고 넘어왔고, 대충이란 표현은 좀 원안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쉽게 넘어왔어요. 문제없이. 그러다가 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데 수명평가 저건 그냥 보고서 같은 거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은 수명 연장이 돼버려요. 너무 쉽게 수명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까 PSR이라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옛날에 몇 번 했는지, 몇 년도 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계속운전 심사 어디 하고 있는지 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안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김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나 수명 연장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문제가 많으냐? 지난 정부 때 그 고리 여기 수명 연장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 한손도 손 놓고 있었어요. 원안위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바뀌고 한 주 만에 수명 연장 하겠다 그러니까 한손도 없던 팀 만들어가지고 한 주 만에 급조해가지고 수명 연장 팀 만들어가 보고서 꾸려가지고 지금 수명 연장 신청이 들어왔고, 원안위도 이제 바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몇 년간 손 놓고 있던 대책이 완결될 수가 있나요? 기본 준비나 제도부터 이미 빵꾸가 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 연장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 사이에 수명 연장하고의 제일 큰 관점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 중대사고에 대한 대책, 이 부분도 한손도 대충 놀고 있었고 원안위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도도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자, 우리 법체계 같은 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제상위법에 보면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고관리계획서를 규정하고 있죠. 중대사고를 포함하라라고 운영허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행령에도 최신기술 적용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도 대안평가 및 비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유례 155랑 똑같은 이야기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법으로는 자폐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아까 김영희 변호사 앞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원안이랑 싸움이니까 심사과장님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한 장은 빼드릴게요. 자, 이거
뭐가 문제냐? 지금 우리 원자력 안전체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055를 쓰다가 155로 바뀌었다 그랬죠. 중대사고가 들어가면서. 그게 1999년도예요. 그리고 99년도 나오면서 79년도 거는 폐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리 유효기 수명 연장할 때 055라고 보고서에 킨스 규제기관에 낸 보고서에 버젓이 적혀 있어요. 055를 참조해가지고 작성을 했다. 055에 따른 계산을 했다. 고리 3, 4, 5기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한빛인력이 그 사이에 한 2년째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해당 부분만 싹 지었어요. 똑같은 체계로 운영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리 3, 4, 5기랑 한빛인력이 똑같은 발전소거든요. 근데 보고서 내용이 해당 줄 지운 거 빼놓고는 발전소 위치 관련된 내용 빼놓고는 모든 보고서 내용이 동일해요. 그럼 고리 3, 4, 5기를 똑같이 뺏겼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 국가적인 망신이잖아요. 미국에서 1979년도에 해놨다가 99년도에 폐기되는 걸 가지고 아직도 지금 이걸 055를 적어놓고 그걸 킨스가 그런 서류를 받아가 서류 적합성 심사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국가기관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냈는데 법정된 보고서가 냈는데 기술 기준이 틀렸어. 그럼 서류 적합성 심사라는 게 이런 거 걸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한글로 작성해야 되는데 너는 왜 불어로 썼어? 이 새끼 다시 써. 반려해야 하는 그게 서류 적합성 심사인데 다 멀쩡하게 통과했습니다. 2호기, 3호기 다. 한빛 1호기도 또 통과되겠죠, 당연히. 여기 보고서 내용입니다. 055라고 버젓이 적혀있죠. 원안위에 나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고리 3, 4, 5기도 똑같이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계속 운전해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난 20년간 10년마다 한 번씩 쓸 때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관행이 젖어 있었던 겁니다. 국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이 계산서에도 이렇게 딱 적혀가 있고요. 어디 숨길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킨스 규제 심사 지침에는 18년도에 155라는 게 처음 등장했어요. 18년 전에는 155라는 게 적용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한손이랑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쓸 때 055를 계속 써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눈 뜨고 이런 바보짓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밑에 제가 연방관보를 갖다가 구글에서 번역해 놨으니까 제일 밑에 뭐라 해놨습니까? 대체한다라고 해놨죠. 055에다가 155랑 목차가 똑같아요. 추가로 중대사고 들어갔어요. 그래 대체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건 쓰지 말아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99년도에 나갔는데 2015년도까지 계속 2017년도까지 계속 이걸 쓰고 있었네요. 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제적 기간이. 자, 부적절한 기술 근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영희 변호사님도 했지만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은 모든 기술적인 판단 기준을 사고관리 계획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 근거 문제는 사고관리 계획서를 쓰는데 사고관리 계획서가 심사를 안 받았네요. 지금 인허가 중이 심사 중이에요. 규제기관에. 그랬더니 이걸 문제를 들었더니 한손하고 원안위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니까 심사 안 받아도 된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앞장의 자료 보시면은 원자력 안전법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1조에 사고관리 계획서는 심사받아야 된다라고 딱 적혀 있어요. 원자력의 최상위법에 심사받아야 해. 딴 거는 아니고요. 사고관리 계획서만 심사받아라고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건 통과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손하고 원안위가 상관없답니다. 이래 사업자하고 원안위의 답변입니다. 이게 확인받을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확인받아 갈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차피 이건 무법인 것 같아 보이니까 어쨌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부적절한 중대사고평가 앞에 말씀드린 것 바로 뒤에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대사고를 아까 반영하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때까지 한수원이 지금도 하고 있는 PSA 결과예요. 확률적인 결과고 제일 밑에 사고 아까 김영희 변호사님 예로 적어놓은 거 있는데
암 위에도 죽는 사람 숫자입니다. 조기유예되는 직사하는 사람 숫자예요. 오다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전이 값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제일 밑에 사고들이 저런 사고가 가장 중대한 사고겠죠. 맞지 않습니까? 오다가 다르잖아요. 저런 사고인데 이런 사고를 빼버렸어요. 어떻게? 사고관리서 계획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확률론적인 해석을 근거로 하라라고 적어놓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다라고 해놓고 사고관리계획서에서는 이런 사고를 제껴버렸어요.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한 사기를 친 거죠. 이런 사고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습니다.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거 빼고 앞에 문장 보시죠.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과학기술 문서에 공학적 판단을 근거로 한다는 문서 쓰는 나라 없어요. 고상한 말 같지만 사기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흔히들 의사들 스트레스성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공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지 공학적인 판단을 했다고 적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까 중대사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죽는 사고를 제껴버렸죠. 자, 미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이 확률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저께 한손하고 공청회 때 한손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니네들 뺐냐? 그랬더니 미국의 유렉 155는 확률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사고에 대한 설계 대안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걸 쓰면 안 된다. 우리는 원안위가 법에서 규정한 거는 이런 확률 쓰지 말고 다른 기술 근거 그러니까 사고관리계획서 근거로 해가 그거의 결과를 준용해서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원안위가 동조를 해준 거죠. 은폐하는데 다소기는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을 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라는 거하고 방제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평가하고 다른 문서예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평가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걸 보여주는 문서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에 얼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걸 보이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안전성평가는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는 문서이고 그 다음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하고 방제대책이란 거는 일종의 정책적인 안전성을 사회적인 안전성을 보는 문서예요.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사고가 나야 그 영향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근거가 사고관리계획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안 나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방사능이 나가야 되는데 사고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대사고가 없어지고 방사능 사고가 안 나가요. 방사능이 기존에 나가느냐 말고는 안 나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게 아니고 안전성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한손이 제출한 문서는 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조치를 해가지고 지네들 믿을 수 초계와같이 목숨을 버리니까 중대사고 방사능 안 나가도록 막아버린 걸 가지고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선 평가를 할 방사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방제대책이 없어지죠. 방제대책이 필요 없어져요. 이제는요. 방사능이 안 나가는데 방제대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중대사고를 고려했는데도 더 안전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방제계획도 필요 없잖아요. 막말로 이제 방사능이 안 나간대. 그렇죠. 이런 엉망진창이 그러니까 방사선 뺄게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평가 체계 자체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니네 믿을 수 있는 장비 다 믿고 해라. 가동 가능한 거 다 써라. 어이구 나 사고가 안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의 실체고요.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이게 말씀드렸죠. 이게 환경영향평가 불안한 방제라는 게 방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없어진 방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전 방제를 보면요. 옛날에 중대사고 반영하기 전에 방제를 보면 아까 제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쭉 적어놓은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적용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법제화되니까 옛날보다도 더 엉망이 됐죠. 옛날에는 그걸 결과를 썼다고요. 방제에서. 방제계획에서 로카 그 다음에 아까 그 우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나간다는 걸 적용했는데 이제는 중대사고를 적용하니까 더 안전한 바뀐 건 없는데 더 안전한 발전소가 돼버린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는 결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손이 지금 3천억을 쓴다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요. 1,300억 원 주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고 저 안에도 보면 뭐 재평가 이런 것만 있죠. 조치가 없잖아요. 하드웨어 투자를 안 했습니다. 미국은 확률적으로 평가해서 설계 대안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해서 중대사고가 안 나는 시설을 달고 수명 연장을 하는데 우린 소프트웨어적인 터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우리 각각께서 말씀하신 거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뭐 미국의 뭐 TMI 원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해가지고 그 저 수명 연장한다고 다시 갱신해 쓴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게 21억 2조 1,300억인가 쓴대요. 그거 원자력이 좋은 일이 아니고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후쿠시마 원전에 한 개호기당 중대사고한테 2조씩 들였죠. 미국도 쉬었던 원전 다시 쓰는데 2조를 투자하네? 뭐예요? 수명을 연장하고 중대사고엔 대책을 그것도 중대사고 대책을 해야 되니까요. 하는데 한 2조 정도 돈이 드는구나. 근데 우리는 몇백억으로 땡을 친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접근 방식을 다시 재평가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뭐 쭉 빼고요. 우리 원자력계가 우리 규제기관 특히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릴 정도로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철학이나 인식이 있는지가 지금 의문스러워요. 핵공학자들이 안전하다라고 피해서 이런 거 말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방사선 안전체계, 환경평가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철학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충 시설 안전하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냥 돈 조금 써가지고 돌리자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원안위가 철학을 긴급하게 갖추든지 우리 국가기관에서 안 되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종 그렇게 결론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셔서 무슨 상황이 이렇게 잠깐 보고 웃었어요. 공식 문서에 있는 아니, 문구입니다. 저도 공대 출신으로서 판단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저 아카데미아에서 다 저도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모순이 있는 단어이긴 한데 이해를 굳이 해보고자 한다면 공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을 줄여서서 쓴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총 3분이시고요. 한 분당 7분의 토론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 순서는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 기획실장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말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너무 해서 인사말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발전소를 건설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번에 같이 수명 연장을 하거나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이게 지금 이 초안을 보게 되면 사고는 전혀 안 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더라도 중대 사고는 안 일어난다는 게 지금 이제 이 부지 밖으로 이 방사능이 많이 배출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인데 그러면은 이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중대 사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손해배상법도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한전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영역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영광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실적으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본 경제 산업성의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놓고 보니까 약 917조가 들어가더라. 그다음에 저쪽에 부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고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냐? 2,417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돼 있지? 3억 SDR이라고 돼 있네. 근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5천억밖에 안 되네. 뭐 이 5천억 가지고 과연 이걸 해결해낼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고요. 제일 영광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그 신성한 그 토론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은 굉장히 열이 받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 한빛 오르코기 건설 사업 이제 건설 허가를 당시에는 이제 과기부에서 내줬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과기부를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건설허가 신청을 할 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 자체가 안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받지도 않고 건설 허가를 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설 허가가 불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 법제연구원에 있었던 전재경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영광에 방문을 해서 변호사님들하고 방문을 해서 이거 건설허가 취소 청구 소송을 하자.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각이 됐어요. 기각 이유가 뭐냐면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국가 전력 수급 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게 건설허가를 취소시켰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막대한 손해가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러면 또 어찌냐라고 봤을 때 분명히 원자력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사선 환경 및 그 감소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쭉 보니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가 잘 돼 있는지 잘 못 돼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뭐 저도 한 38년 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사고별 방사선언항이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러면 그 방사선언항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 결과, 이 선량 평가 결과만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계 기준 사고지만 대형 이제 배관 파단 사고가 있는데 그 파단 사고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가 보려고 테이블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이게 선량 평가가 57배 차이가 납니다. 57배 차이가. 그래서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좀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고시에 그 다음에 뭐 심사 지침에 규제 지침에 다 이걸 방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뉴렉 155에 보면은 방사선 환경에 의한 평가서라고 이제 뭐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사선 환경 및 그 감소 방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안까지도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것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환경 영향도 그 낼 수 있는 이 방법이 없고 그 감소 방안은 더더욱이나 못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방사선 환경에 의한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은 불법적이고 그 의견들을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권리를 제약하는 보고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공청회까지 지금 마치고 평가서가 이제 제출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어떠한 게 지금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가 꽤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오류 정정 57페이지 자료집에 보시면은 지금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신규를 4기까지 건설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라고 제가 썼는데 4기가 아니고 지금 3기죠. 이거 좀 수정해야 되고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그 수명 연장 계획은 뭐 다 아시겠지만 좀 특징적인 것은 세 번째 단락 그 한국형 녹색 금융 지원 분류 체계, 그러니까 K 텍소노미에서 핵발전을 포함시켜서 핵산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 계획이나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 법을 개정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 10개의 그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모두 가능하게끔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 금지라는 어떤 탈원전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아무것도 법제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이제 핵산업계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녹색금융 분류 체계라든가 아니면 그 수명 연장의 절차 이런 것들을 제도를 전부 다 이렇게 지금 개정 내지는 새롭게 제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수명 연장 관련해서 58쪽에 보시면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영광에서 굉장히 그 공청회를 몇 번씩 무산을 시켰지만 부산, 울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무산 진행 출입 제한, 뭐 주민들 단상 점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몇 차례 공청회를 무산을 시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냈고, 아까 김영희 변호사님이 그 발제하신 내용, 한 박사님이 또 발제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중대사고 상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공청회 때 다 제출을 했고, 또 공청회 자리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발언도 한 상황인데, 제가 그 당시를 이제 좀 시기를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고리 2호기에서는 절대로 안 난다는 거예요. 한수원이 그 공청회 할 때 앞에서. 그래서 그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당신 책임질 수 있냐, 고리 2호기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어떻게 안 날 수가 있냐,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그런 사고가 안 난대요. 근데 그게 한빛의 이제 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랑 이런 거를 보면서 또 전문가하고 계속 의논을 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고관리 계획서를 준용을 해서, 사고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를 완화시키는 게 사고관리 계획서고, 그렇게 완화한 상황에서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면 중대 사고처럼 많은 방사선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은 후쿠시마 같이 이렇게 많은 방사선량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평가서를 작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중대사고를 제대로 상정도 안 하게 될 뿐더러 방사선 환경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연간 250mS가 기준치인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더 못 미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사고를 상정을 하면 그 기준치인 250mS를 넘어요. 초과해요. 그러면 수명 연장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산업계가 이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걸 가지고 마치 사고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중대사고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편법으로 사고관리 계획서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뭐 몇 트럭분을 가지고 지금 킨스가 5년 넘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개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왜냐하면 사고를 완화하고 준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또 원안위 그 산하에 있는 킨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심사 지침 작성 지침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행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원안위와 킨스,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법과 킨스의 심사 지침, 작성 지침이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수원은 뭐냐 하면 사업자잖아요. 한수원은 규제 기관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자기네는 사고관리 계획서 준용하라니까 준용했다. 뭐 그 원안이 원안법대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수원은 빠져나갈 건데 사실은 규제 기관이 제대로 못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수원도 잘못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사고관리 계획서를 준용하더라도 승인나지 않은 걸 준용한 것은 한수원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따져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공청회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공청회 때 의견 낸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안은 주민 공청회를 하고 공람을 하지만 본안을 공개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 안전성 지금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요. 제가 토론문 쓴 것 중에서 62쪽에 3-4 보면 초안을 평가서 초안을 공청회 이후 초안 공청회 이후 본안을 공개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안 공청회 때 냈던 의견이 본안에서 얼마큼 반영됐는지 주민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3-7번에 보면 그 정보공개 소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안위가 이 법을 제정을 할 때 정말 투명하게 국민에게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법을 제정을 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보시다시피 453개 항목을 비공개했어요. 영업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투명하게 이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물론 저희가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은 부족하겠지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안전성을 검증하고 싶은데 기초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원자력 관련 자료는.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지금 본안도 저희는 볼 수가 없고요. 또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한수원은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고리 여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요청을 해도 한수원이 지금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원전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에서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굉장히 한수원의 그 다른 잣대를 대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도 그것도 역시나 이제 보면 굉장히 거의 다 됐죠.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분석할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나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사실은 원자력 안전법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자체나 아니면 주민단체, 시민단체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섭외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저는 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공정하게 이거를 좀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업자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아쉬운 게 아니라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전반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환경 영향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하더라도 이 공청회는 정말 형식적이에요. 2번 해서 또 이게 무산돼도
공청을 한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관련한 그 규정,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서 그 작성에 대한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유일하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때만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 의견 낸 것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또 지자체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이 안전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지자체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그 지자체와 지역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공청회를 다녀왔는데 참 그 주민의 입장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상식과 도덕법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 힘든 시간들이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좀 참담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나오신 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걸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누구나 의견을 내는 자리에 당연히 와서 청취하시고 입장도 내시고 어느 곳이든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분들이 없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그래서 원자력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을 피하는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주민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들여다보고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은 지자체에서 주민 공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서류가 요건에 맞춰져 있는지만 검토하면 된다라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무엇을 합니까? 2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 검토를 하시는 게 안전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업자인 한수원은 자신들의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한수원은 강압적으로 행정소송을 걸고 지자체를 겁박하고 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공청회장에 용역들을 배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한 예산안에 주민 공청회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을 위한 자료 만드시는 예산도 있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 요청 당연히 한수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상의되지도 않은 지자체에서 허가하지도 않은 공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해놓고 용역들과 트러블 대동해서 장비 대동해서 와서 시설 앞에 와서 시설 무단 점유하고 갔습니다. 그 비용도 아마 그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정확하게 검증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면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장에서 답변하기를 자기들은 규정에 있는 것만 했으니 규정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